연이어서 발표가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오래전부터 우리 김상준 교수님 물론 계시지만 오래전부터 한국의 시민의회에 대해서 박사 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오신 분들이고 또 뒤에 우리 발표해 주실 우리 김주영 서현수 교수님은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고 그중에 서현수 교수님은 핀란드에서 박사를 받으면서 이 분야를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경우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문 교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진문입니다. 당초 시간이 3시 40분부터 제 시간인데 3시 50분이어서 제가 시간을 한 30분 말고 줄여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다 자료적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린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서 아일랜드 사례도 나왔지만 2017년 대선 때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헌법 개정을 시민의회 방식으로 하겠다고 공약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민의회라는 관심이 한 10몇 년 전에는 사실 시민의회 이런 부분조차도 단어도 그렇고 그다가 최근에 우리 언론이나 칼럼에서도 시민의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도 이렇게 국제 심포지엄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추첨 시민의회의 핵심이 추첨으로 구성하는 건데 추첨을 기반하다 보니까 사실 거부감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하나는 뭡니까?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뽑혀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그렇게 뽑혀 들어온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감을 갖고 하겠느냐. 이 두 가지가 이런 추첨에 기반한 또 시민의회에 대한 기존의 어떤 반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사례도 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충분히 우리 시민들도 자료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하면 충분히 그리고 당시에 160명 중에서 중도에 사퇴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고 항상 출석률이 90%를 넘는 이런 지금 국회 출석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간과 정보를 주어지면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보다 못할 게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왜 시민의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진정한 대표자가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 지배를 받고 내일 통치하는 것이 번갈아 하는 것이 자유다. 이런 자유라는 것을 어떤 투표의 자유 이런 부분 상당히 협소하게 보는데 원래 자유의 의미는 자기 통치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투표해서 이런 게 아니라 시민의회 통해서 나도 어떤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 두 번째는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민주시민인가 공화국의 시민인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적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시민 덕성, 진정한 시민이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되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의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로 어떤 자기가 반대되는 의견도 들어보고 내 의견도 말하고 그러면서 방청하고 어떤 합의에 이르고 그다음에 또 선독하고 그다음 소수자 의견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 시민 덕성을 시민의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부분들. 세 번째는 우리가 앞서 우리 추미애 장관님의 발제도 있었지만 우리가 촛불해서 이렇게 강장의 어떤 목소리를 제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도 정치에 들어가서 제대로 반영이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365일 또 강장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강장의 목소리를 제도 정치화로 연결할 수 있는 매개로서 시민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민의회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분명히 그게 참여한 시민들이 또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과보다 가정의 부분에서 시민의회 부분이 필요하고 요즘 우리가 재왕정 대통령 이야기에서 분권 이야기하지만 저는 분권의 중요한 하나는 기존의 제도 정치가 갖고 있던 이 권력을 시민들하고 나누는 것. 이 분권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분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의회 사례를 이제 보고자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시민의회라고 사실 이렇게 명명하기에는 사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민의회의 정의는 전체 시민을 통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 중에서 추천 방식을 통해 작은 공중 차원의 시민의원들을 선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수비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을 일정 부분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제도적 어떤 대표 기구를 시민의회라고 보는데 사실 캐나다 사례나 아일랜드 사례처럼 우리 한국에서는 시민의회라고 사실 물론 이 명칭을 운영된 사례도 없지만 다만 추천을 통한 구성 및 일정 기간 수기 유사 차원에서 우리가 한 대표적인 게 우리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최근에 지금 계속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유사 사례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에 신고리 공론화 했었죠. 그리고 신고리 공론화의 가장 큰 특징은 신고리 공론화에서 결정한 거를 정부가 바로 그거를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공론화 경우는 자문이었죠. 자문이었고 그래서 어떤 최종 결정이 아니었지만 신고리의 경우는 거기서 결정한 거를 최종적으로 정부가 수용해서 발표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신고리의 경우에 그 핵심은 우리 참여하는 사람들을 추첨으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발해서 500명이 물론 이제 좀 다른 거는 공론화위원회는 단순히 성취 연령뿐만 아니라 기존에 1차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 입장에 대한 찬반 입장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또 갖고 와서 구성을 이제 해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한 바가 있고 2018년에 대입 제도 사실은 상당히 실패한 공론화라고 봐집니다. 너무 주제가 공론화 다루기 너무 복잡한 내용들을 단시간 내에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있었지만 어쨌든 대입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국회 차원에서 앞에 두 가지의 경우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거라고 하면 우리 선거제도 이거는 이제 KBS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었죠. 500인 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우리 선거제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을 한 500명 가까이 뽑아가지고 이제 의견을 이제 담아가지고 발표한 적인데 보시면 공론화하기 전보다 의견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론화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공론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뀐다는 게 중요한 가치인데 선거제도의 경우도 많이 바뀐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또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회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네 번의 어떤 공론화가 우리 한국에서도 추첨을 통한 구성해서 일정 기간 수기를 보장하는 물론 수기 기간이 캐나다나 아일랜드처럼 1년씩 이게 아니라 너무 짧았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쨌든 그 행식을 통해서 공론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공론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제 시민의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회를 한국에서 결국은 한국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 돼서 먼저 그 제안하기 앞서가지고 시민의회 다양한 기존 제안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양원제의 경우는 하원이나 상원을 추첨으로 개최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양원제니까 이렇게 양원제의 경우는 기존 한원을 추첨으로 바꾸자 이런 제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원에다가 추가로 이제 3원을 두자는 이런 이제 제안들도 있고 한국에서는 우리 앞서 기조 발표하신 김상준 교수님께서 이런 비사서 심의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냐? 저는 일단은 선거 우리 캐나다 살고 있지만 선거 제도입니다. 우리 이번에 총선을 치렀지만 과연 그 선거 제도가 더욱이 선거구 획정조차가 원래 1년 전인가요? 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체가 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한 30일 전, 40일 전. 만약에 우리가 대입 그 시험 그 방식을 30일, 40일 전에 결정한다고 하면 나라가 발가 뒤집힐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거를 하는 선거구 획정조차도 30일, 40일 전에 부랴부랴 그때 돼서 하는 행동인데 이런 이제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서도 자기들 의정비는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 윤리 의원들 징계라든지 윤리 문제, 이해상충이 걸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심의의 방식을 충분히 선거제도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국회 하나의 그 일종의 위원회로 윤리라든지 이해상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일종의 의회 배심 같은 거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헌법 개정이죠. 우리 지금 이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시 이제 헌법 개정 논의가 또 활발해질 거라고 봐지는데 저는 헌법 개정의 내용은 다음 문제가 생각됩니다. 어떤 제도 어떤 걸 할지는 다음 문제고 일단 헌법 개정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한 이슈들 권력구조라든지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심의의 방식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양원제 개헌을 이제 헌법 개정을 할 때 일부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헌법 개정 때 양원제를 하자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원제의 경우도 그 주장을 보면 선거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공화국 때 했던 것처럼 상하 다 선거를. 근데 과연 대통령도 선거, 하원도 선거, 상원도 선거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그것이 제대로 어떤 중재라든지 오히려 더 갈등만 전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한원을 그 추천 방식.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에 대개는 2촉이었어요. 대개 유지들. 근데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제 그 추천 방식으로 도입이 되고 하는데 이 읍면동을 미내로 바꾸면서 읍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기초민의, 강남민의 국가민회로 이렇게 가는 양원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하나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를 하든 추첨을 하든 내가 뽑힐 수 있는 확률이 진짜 로또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양원제를 하더라도 국회 국가민회 300명 한다 해도 뽑힐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면 또 선거를 뽑나 추천 뽑나 내가 될 것도 아닌데 별 관심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명의 국회의원 한 명의 민회마다 일종의 시민의원단을 해서 한 명의 의원에 100명 정도, 한 50명, 100명 정도 시민의원단을 결합시켜서 같이 거기서 요새는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온라인, 줌 이런 회의들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굳이 만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이슈라든지 법안에 대해서 논의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자기 민회 의원이 가서 대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는 부분들을 하는 게 좀 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과연 시민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우리가 뭐 먹고 살만 해야지 민주주의 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이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저는 다른 어떤 나름대로 그 장점이 있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거의 50개 이하는 거의 대학을 그래서 거의 문맹률이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어떤 그 학력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다 겪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들을 다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그 탄핵이나 촛불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시민들이 어떤 쟁취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시민의회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온라인 전자민주주의가 상당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서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고무적으로 말씀하신 게 국회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어쨌든 입법은 국회에서 어쨌든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고무적이지 않은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 기존 사례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 그다음에 몇 가지 대안, 흥미로운 대안, 시민의원단 이런 것 들으셨죠. 가장 중요했던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까지 민주주의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의회를 쭉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는 시민 정치 교육을 위해서도 시민의회가 중요하다. 이 포인트를 강조해 주셨어요. 다 알고는 있었지만 민주주의 혁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육이 되고 우리가 덕성이 함양된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걸 들었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을 할 때 이 시민의회를 통해서 모든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뭐 정당이 안을 제시하면은 혹은 시민단체가 개정안을 제시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 시민의회에서 논의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일랜드나 이 벨기에 같은 경우에 믹스드 의원과 시민이 같이 카운슬을 만들든지 같이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되면 이런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한국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으로 우리 김주영 교수님, 서현수 교수님